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신학자는 아니고요. 종교사회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마을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도 여러분 제가 찾아뵙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농촌에 살아보지 못했지만 우리 목사님들 뵈니까 고향에 온 것 같기도 하고 푸근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동문 목사님도 여러 분 계셔가지고 반가운 얼굴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마을 공동체 운동으로서 비농기촌 목회입니다. 목사님 뒤에서 또 사회 발표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에 뭐 풀텍스트가 다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요. 네, 오늘은 이 PPT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코로나 얘기는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위험 사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울리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가 함께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더 위험하고 또 이런 위험이 일시적인 예외적인 위험이 아니라 항상적인 보편적인 위험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인류 사회가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종교에 대한 전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낙관론과 비관론이죠. 낙관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같은 사회적 재난과 위기 시대에 사람들은 종교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로서는 좋은 기회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낙관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에 종교 단체가 교회를 포함해서 제대로 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더 종교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비관적인 전망도 같이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종교의 상황은 어떨까요? 뭐 다른 종교는 잘 모르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만 생각했을 때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이른바 뉴 노멀 시대에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존재 목적은 무엇이고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 이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장래 개신교인 추계 인구 예측 결과 나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총회 그 집회 때도 제가 토론회 때 이 말씀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숫자가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2050년까지 개신교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을 한 것인데 보니까 전체 1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때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1000만을 찍은 적은 없습니다. 1000만 가까이 가다가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한 800만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비율이 이제 20% 가까이 갔다가 17%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24년 기준으로 지금 828만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17%가량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점점 줄어서 이제 2050년, 25년 후가 되면 560만 명 그리고 12%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30 세대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절반 이하로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유념할 사실은 뭐냐 하면 이런 공식 인구 통계에는요 항상 가나안 신자들하고 이단 신자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계조사할 때 뭐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말하자면 신천지조차도 그냥 개신교다,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다 개신교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단 신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번 추론을 해보니까 한 8%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비율을 제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신자는 뭐 여전히 이제 기독교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맞지만 교회는 출석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교회 출석하는 신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아까 12%라고 했습니다만 그 정통교회 출석하는 숫자는 불과 한 8% 정도, 10%가 채 안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또는 목사님들께서 목회를 할 때 그 에너지를, 관심을 어느 쪽에 쏟아야 될까? 물론 이제 여전히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90%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교회 밖에 있다면 가나안 신자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많은 관심은 교회 밖으로 또 표출돼야 되고 교회 밖에서 신앙의 실천 또는 목회 영역도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얘기는 이미 뭐 교계에서 10년 훨씬 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밖에 90% 이상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도 거의 선교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제 기독교 신자가 5%가 안 돼서 선교지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국 평균이 10%가 채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냥 전국이 다 선교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레슬리 뉴비겐이 인도 선교사역을 마치고 자기 나라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영국이 더 선교지 같은 것을 보면서 이제 미셔널 처치 얘기를 했던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당장 교회 밖에서 다양한 사역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목사님들의 목회 영역도 이제 그야말로 마을 목회가 제대로 펼쳐져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셔널 처치가 마을 공동체 사역의 어떤 신학적인 기초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학 죄송합니다. 사회과학에서도 이제 이런 마을 공동체 운동의 교회가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여러 가지로 합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초가 교회이고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얘기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그런 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최소한의 사람이 있고 물적 자원도 있고 특히 요즘에 얘기 많이 하는 사회 자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 관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신뢰 또 이타심 이런 규범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사회 참여, 사회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원래 볼링을 치면서 이런 관계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대부분 다 나홀로 볼링족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관계가 많이 약화되고 있고 사실은 사회 자본이 쇠퇴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교회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이고 목사님 좋은 말씀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주중에 따로 모이잖아요. 소그룹 모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회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그 마을 목회, 마을 공동체 얘기할 때마다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사실 사람도 많지 않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아. 그래서 마을 목회하기가 힘들어하는 얘기들을 종종 하시는데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크고 뭐 재정이 많아야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여전히 마을 목회도 구제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구제봉사는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교회에 있는 자원들을 이제 퍼다가 사람들 나눠주고 섬기고 이런 게 구제봉사 활동인데 마을 공동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교회 없으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우리는 섬기고 저쪽은 섬김을 받고 이런 이원화된 생각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 섬기고 봉사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어서 4만 불 가까이 되는데 절대 빈곤 문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론 구제봉사 필요한 분들이 있지만 그 대상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생각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마을 공동체 운동이고 교계에서 마을 목회라는 표현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만한 내용이라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새삼스럽죠.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얘기는 처음 리우 회의에서 1992년도에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30년이 넘은 얘기인데 요즘에 이제 뭐 생태계 그런 기후 위기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다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 환경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30년 전에 선언한 그런 내용들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레미 리프킨도 얘기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재난은 언제나 재발할 수 있다. 뭐 지금 또 어디에서 뭐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한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류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재앙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이제 마을 목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마을 목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의미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 다른 모임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마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것인데 마을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목회자는 다르다고 인정하거나 칭찬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80% 가까이가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봉사나 사회복지나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사회 신뢰도는 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목사님들이 마을 목회를 해보니까 지역에서 목사님이 하니까 다르네요 라고 인정해준 경우들이 80%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또 마을 주민이 처음에는 마을 목회에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이었지만 나중에 이해하고 협조해준 경우가 66%, 3분의 2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들이 지역사회에 나타나시면 지역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인 건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도 목사님들이 전도하러 오셨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회의를 할 때도 목사님들 발언도 안 하고 잘 듣지도 않으신 것 같고 끝나면 그때 가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은 마을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전도하러 오셨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실제로 진정성 있게 사역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협조해 준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마을 목회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농촌교회 현실은 뭐 이미 농촌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계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니까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 근대화가 되면서 매년 평균 5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주로 수도권으로 이주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통계를 살펴보니까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1%가 됩니다. 전에는 48, 49 이랬는데 조금씩 늘어가지고 50%를 넘어섰고요. 2,600만 명 정도가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읍 이하 지역,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20, 30년이 지나면 그냥 지역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 지방 소멸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런 시골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이란 대도시도 지금 지방 소멸 얘기를 할 정도니까 농어촌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농어촌 교회 발전위원회에서 농어촌 관련된 그 조사했던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도지무영 목사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살펴보고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몇 가지 이제 아시는 내용이 있지만 한번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농어촌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 인구 감소라는 거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계에서도 지금 보시면 고령화, 인구 감소가 지금 교회 외부의 농어촌 지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인 감소, 고령화, 인구 구성의 어떤 변화,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고자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47%가 떠나고자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 하는 비율은 이제 26%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합하면 47%인데 50대 이하 젊은 목사님들이 53%로 조금 더 고민도 많이 하고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지금도 생각하는 분들이 34%, 젊은 목사님들은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떠나려고 하느냐?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있고 60대 이상 좀 연세가 많은 목사님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라는 대답도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대 이하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날 생각을 접은 이유는 농어촌 목회에 대한 소명이 있어서라는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60대 이상보다는 50대 이하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농어촌 목회에 대한 소명이 있어서라는 대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는 얘기 포함하면 한 60%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은 목사님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가 어디 옮기겠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옮기지 않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목회자 10명 중에 4명은 목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어촌도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가 하기 나름이다. 38%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25%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의 장점으로는 목회자 재량과 다양한 기회가 있다. 시간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을 목회다라는 얘기가 통계에서도 제일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마을 목회가 59%로 가장 많은 비중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감리교회에서도 그 2023년도에 조사를 한 게 있어서 뭐 비슷한 항목도 있고 합니다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어촌 목회에 탈진한 목회자가 많다. 84%.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농어촌 지역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서 농어촌 교회가 발전할 수 있다에 대해서 비슷하게 84%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농어촌 교회도 가능성이 있다. 잘 생각을 하고 인식을 전환하면 기회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농어촌을 떠날 생각 때문에 농어촌 교회에 전념하지 않는 목회자가 많다. 이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참 많이 들은 얘기라서 설문조사에서 이런 항목을 넣어봤습니다. 동의율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60%가량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교회 사실은 이제 이 감리교 조사했을 때 어떤 계기로 오게 됐습니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상황 때문에 오게 됐다는 얘기들이 제일 많았어요. 도시하고 다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떠밀리다시피 오게 되니까 거기에다 어떤 소명이나 비전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래 목회하기보다는 언젠가 또 다시 도시적으로 갈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농어촌 목회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60% 정도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감리교에서도 비슷합니다만 농어촌 목회는 교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저희가 이제 마을 목회를 좀 풀어서 쓴 말인데요. 93%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지역을 섬기는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53%. 절반이 넘긴 합니다만 아주 다수가 동의는 하지 않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꼭 재정이 많아야 사람이 많아야만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농촌지역 공동체 운동은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다 인식을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농 공동체 운동, 농촌에서 농도 공동체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것이 중요하고 지나친 경제 이익보다는 마을 공동체, 마을을 활성화하는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농촌 소멸 문제가 심각했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하는 겁니다. 1단계는 농사를 통한 교류, 사람들 교류를 하는 단계. 2단계는 농사를 즐기는 체제, 농촌에 이제 머물게 하는, 체류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민박, 체험 민박이라든지 또 야영, 캠핑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3단계가 농사를 활용한 정주, 정착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귀농귀촌 상담이라든지 정착 지원이 3단계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귀농귀촌 인구가 농어촌의 새로운 가능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51만 명이 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셨을 때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매년 55만 명이 떠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51만 명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맞먹는 숫자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가능성이죠. 거의 맞먹는 숫자가 가고 있으니까. 또 조사에서 보면 국민 67%가 은퇴 후에 우선 거주 지역으로 농촌을 생각하고 있다. 상당한 가능성이죠. 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10가구 중 7가구는 귀농귀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3분의 2가량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한 사람의 89%가 귀농귀촌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 2차 귀농한 경우가 9%. 도시로 간 게 아니고요. 도시 역귀농은 2%에 불과해요. 한번 내려온 사람들이 90% 가까이는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일부가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를 했지만 도시로 가는 비율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귀농귀촌이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추세를 보면 이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귀농귀촌이 많이 일어난 시기에는 IMF 사태 이후에 대량 해직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자발적인 귀농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또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때도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다시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면서 뭔가 좀 그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대안으로 농촌 이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최근에 이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셨던 것처럼 비자발적 귀농이 주류였는데 최근에는 자발적 귀농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 겁니다. 떠밀리다시피 도시 생활에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농촌으로 간 게 아니라 농촌의 가치, 농촌 어메니티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도시에서 제공할 수 없는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휴양적, 심리적 가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높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농촌 지역은 뭐 청년 회장을 60대가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50대가 온다는 것은 상당한 가능성이죠. 그리고 30, 40대 청장년층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대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한계라면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이 있어서 완전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녀와 함께 전체 가구가 이사를 해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안정한 상태로 귀농귀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통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가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제 귀농귀촌을 구별해서 얘기하기도 하죠. 귀농은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이고 귀촌은 농사는 안 짓지만 이제 농촌에 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학자들에 따라서 구별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쨌든 농촌에 오는 게 중요하지 농사를 짓고 안 짓고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통계에서 보시면 귀농귀촌을 할 경우에 귀농의 경우에는 이제 그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 농촌 출신들이 도시로 가서 농사 짓는 게 귀농에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귀촌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농촌을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 농촌 출신이 아닌데 도시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농촌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이라든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연 환경이 좋아서 뭐 이런 이유들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귀농이나 귀촌이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귀농귀촌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 측면에서 인구 증가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인재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경제 측면에서도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고 또 창업이 증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있고 또 농촌 지역의 세금 수입이 늘어나게 돼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귀농귀촌인들이 대부분 소규모 영농을 하기 때문에 농지 규모화가 어렵고 땅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노동 인력 확보를 위해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농촌에 사람들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 그 농사를 지으면서 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도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귀농귀촌인의 기존 주민들과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역 공동체 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기존 주민과 격리된 생활로 인해서 사회적 위화감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과 이웃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면 귀농 생활의 정착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과의 화합이 제일 중요하고 시작과 끝이다.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마을 기존 주민들, 원 주민들하고 화합을 이루느냐 못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일반적인 귀농귀촌 연구에서 뭐 공통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통계는 이제 그 감리교에서 제가 조사했을 때 귀농귀촌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게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통합교사 통계에서는 이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귀농귀촌 상황을 좀 파악하기 어려운데 감리교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촌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한 것인데요. 귀농귀촌 교인이 있습니까? 했더니 47%가 있다라고 하니까 전체 47%니까 어쨌든 절반가량은 귀농귀촌 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출석 교인이 많은 교회일수록 많고 아무래도 이제 교인 수가 좀 많은 경우에 귀농귀촌 교인들이 섞여 있다고 하는 얘기고 순농어촌 지역, 뭐냐 하면 도농복합 지역이 아니라 순수 농어촌 지역에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은 순수 농촌 이런 데 찾아가서 많이 하겠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니까 10% 이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겁니다. 전체 교인들 중에 10%가 안 되는 게 60% 정도 되고요. 10에서 30%가 30% 정도 되고 평균은 15%. 그래서 전체 교인들 중에 귀농귀촌 교인의 비율은 15%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에 보신 것처럼 절반 가까이가 귀농귀촌 교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 교인이 신앙을 언제부터 가졌는가 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귀농귀촌 후에라는 데다 하면 12%, 귀농귀촌 하기 전에
도시에 있을 때부터 신앙인이라는 대답이 88%입니다. 이것은 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농촌으로 오기 전에 이미 신앙인이니까 당연히 농촌에 와서도 교회를 찾겠죠. 어느 교회 나갈까, 어느 교회가 좋은가 찾고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교회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실제로 농어촌에 와서 전도가 돼서 오는 비율은 또 적다는 점에서는 또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천 교인들이 목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라는데 83%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의견인데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는 5%밖에 안 돼요. 와가지고 대부분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영향이 없다 포함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20%가 채 안 되고요. 주로 젊은 목사님들이 긍정적이다라는 대답들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시는 그런 경우에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대답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통합교 단위 조사가 없지만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가 보니까 교회 활력 증가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 증가가 31% 대답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보셨던 것처럼 비율 자체는 많지 않잖아요. 그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교인 수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운 교인들이 유입됨으로써 교회 활력이 넘친다. 그런 대답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재정 증가는 직접적인 대답은 10%가 채 안 됩니다.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만 근데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젊은 목사님들, 특히 출석교인이 10명 이하인 작은 교회에서는 그래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대답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자체는 큰 도움은 아니지만 활력을 주고 교인 수 증가해서 도움이 된다. 그런 대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기촌 교인과 기존 교인과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갈등과 반목 없이 화합해서 잘 지내고 있다가 제일 많기는 해요. 42%. 근데 나머지 이 내용들이 썩 좋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과 반목은 없지만 잘 섞이지 못한다. 24%. 갈등과 반목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재적으로 있다. 30%. 실제로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많지는 않지만 다 포함하면 58% 정도가 이런저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생각처럼 이렇게 화학적인 융합은, 화목은 크게 잘 이루어지는 상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목사님들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균형귀촌 교인에 대해서 교회 지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특별히 하는 것이 없다가 70%. 통합교단은 좀 다를까요? 감리교니까 다를 수는 있는데 얼마나 다를지. 뭐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통합교단이 제일 그래도 앞서 있고 제일 많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들, 현장 목사님들께 물어보면 수치가 얼마나 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리교 기준으로는 70% 상당수가 뭐 교회에서 하는 게 없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귀촌 교인에 대해서 교회가 상담 정착 지원 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 62%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관심이 있다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합교단도 비슷하게 또는 그 이상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마을 공동체 운동으로 이 균형귀촌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균형귀촌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만 한번 와서 임시 거처로 좀 지내다가 왜냐하면 바로 결정해서 오는 경우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나 1년이나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주고 교회가 좀 도와주고 이런 것들 중요하겠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농지를 좀 알아가지고 농기술도 좀 알아가지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과 화합을 하게 하고 특히 이제 도시에서 신앙생활 하다 온 사람들이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좀 신경 쓰고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 건 잘 아실 텐데요. 여기에 기존 교회도 참여하고 또 균형귀촌 한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일종의 그 이중직 목회로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도시에서도 사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척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개척을 해서 뭐 한 3년 유지하기도 어렵고 결국 이제 목사님들이 이중직, 총회에서 이제 자비랑 목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자비랑 목회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연구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농어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흔히 뭐 생계척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좀 일을 하면서 농사를 할 수도 있고 농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창업 지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목사님들이 사례들을 좀 충당해 가면서 대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기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고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주객이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마을공동 운동에서 항상 나오는 이슈인데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 활동가들조차도 정부 지원 사업에 목을 매 있어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뭐 유지가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저희가 뭐 오래됐습니다만 임실 치즈마을 다 아시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마을 위원장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또 그 공사에서 농어촌 공사 이런 데서 임실 치즈마을에 그냥 지원을 해주려고 뭐 말하자면 우리 돈 좀 갖다 써라 하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임실 치즈마을에서 상당수의 지원을 대부분 다 거절하고 반려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 돈 다 받으면 우리 마을은 망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에 눈이 뒤집혀서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죠. 공동체를 위한 마을 활동이 아니라 그냥 돈 벌기 위한 오로지 수익 증대만 하게 되면 마을은 더 깨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정부 지원 사업에 그냥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막 지원하고 지원받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께서도 이쪽에서 이제 굉장히 잘 하신 목사님 계시겠지만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원을 넘어서 마을 공동체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에는 지원이 필요하죠.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 지원하는 사람, 귀농귀촌 사람들은 지원받는 사람, 도움받는 사람 이 구도로 가는 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제 자활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 그들이 스스로 세워져서 마을 공동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죠.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주지만 전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해서 끝나지 않고 마을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귀농귀촌 사람들이 다 같은 부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뭐 연구를 하나 활동을 할 때 항상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가나안 성도 연구도 했습니다만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그냥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사람인 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귀농귀촌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1세대 오래전에 내려왔던 사람들하고 최근에 내려온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발적 비자발적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틀리고요. 패배감을 가지고 상실감을 가지고 자포자기하듯이 내려온 사람들하고 농촌에서 뭔가 열심히 잘 해보고 새롭게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르겠죠. 처한 환경도 다르고 경제적인 형편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기보다는 그들의 형편을 좀 잘 이해하고 세심하게 알고 필요에 맞게 맞춤 형식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농귀촌은 이 농어촌 지역이 새로운 이제 활력이 되고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만 여전히 어떤 주민과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목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을을 좀 더 공동체화하는데 중요한 주체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